알쓸신성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성의 힘, 힘센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부산대병원 비뇨학과 박현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대병원 비뇨학과 박현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예. 더위 잘 지내셨지요? 예. 교수님, 오늘의 네. 주제가 남성의 힘인데 네. 네. 보통 이 남성의 힘이라고 하면은 뭐 정력이라고 또 생각할 텐데 네. 또 정력과는 좀 다르게 뭐 성기능, 생식기능이라는 또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는 조금 차이가 날 텐데 네. 요 두 가지 기능에 대한 좀 뭐 구분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늘은 남자의 힘, 음.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물론 뭐 남자들이 뭐 글 쓰는 능력도 있고 힘도 세고 물건 옮기는 각가지 능력이 있지만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과연 남자의 힘, 정력이라면은 무엇을 말하는가 해서 조금 더 냉정히 구분해 보자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성기능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생식기능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철저히 이제 성기능은 그야말로 섹스를 하는 능력을 말하고요. 생식기능은 생산하는, 우리가 남자들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후손을 위해서 정자를 만드는 두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네.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는 뜻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기능, 그다음에 또 생식기능 예. 이 두 가지는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공통적으로 이 관에서 이게 두 가지의 기능이 공통적으로 생성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좀 뭐 이리고 관에서 하는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을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성기능이라면은 이제 섹스를 하는 건데 실제 우리가 섹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남성의 기관이라면 페니스, 성기를 말하겠죠. 하지만 보다 이제 성기가 원활하게 활약하고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더 정말 뒤에서 백업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고환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봉활이라는 고환이죠. 마찬가지로 또 생식기능, 정자를 만드는 기능도 사실은 고환에서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환에서 이 두 가지 기능, 성기능과 생식기능을 두 가지 맡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본다면 이 고환에서 이 두 가지를 역할을 맡는 부분은 지역은 고환 안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기능과 관련된 그 남성 호르몬을 그 관에서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생식 기능에 좀 필수적인 정자도 역시 이제 관에서 만든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관에서 만들지만은 조금 위치는 조금 차이가 좀 있다면서요, 생산된 위치가.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고환 안에서도 고환을 딱 잘라가 보면은 고환 안에서도 실질과 간질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기능에 필요한 제일 큰 게 뭐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다루었지만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인데요. 요거는 고환에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고환에 있는 라이디히 세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글로 뭐라 표현할까 보니까 교과서를 한글 교과서 보니까 근데 한글 교과서에도 그냥 라이디히 셀이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라이디히 셀이라고 세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 놈이 이걸 만드는데 요 놈은 어디에 있느냐면 고환의 간질이라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고요. 또 반대로 정자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고환의 실질 안에 있는 세미니페로스 튜블이라는데 우리나라 말로 정세관 혹은 세정관이라는 아주 가느다란 관들이 있습니다. 튜블, 요 안에서 이제 정자가 만들어지거든요. 얘네들은 실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환 안에서 만들어지지 하지만 그 안에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은 각각 테스토스 만드는 놈하고 정자 만드는 애들하고는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도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좀 위치 다른 데서 좀 생산되지만 뭐 큰 덩어리로 본다면은 고환 내에서 만들어진다. 네, 간혹 이제 그 비뇨학과나 이제 산부인과에 이제 난임 환자들이 좀 찾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일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한 30대 초반의 남성인데 암 환자예요.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방사선 치료까지 받고 그러고 나서 이 치료 후에 이제 무정자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이런 그 불임의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죠? 우리 기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환자분 케이스는 굉장히 좀 불행한 케이스인데 먼저
항암 치료를 통해서 건강이 충분히 회복됐으리라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요. 일단 항암 치료를 하는 항암 치료제하고 항암을 위해서 하는 방사선 치료는 우리 정자를 만드는 과정 중에 이 정모세포라고 있습니다. 정모세포. 정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한 72일 정도 걸리는데 맨 원료가 되는 얘네들은 우리 예전에 줄기세포 아시죠? 줄기세포 역할을 하는 거기서부터 단계적으로 한 72일 한 정도 걸려서 정자 완성품이 만들어지는데 이 정모세포를 공격합니다. 얘네들은 굉장히 줄기세포 역할을 하는데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그런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하면 이 정조세포가 깨져버립니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항암 치료제들이 암세포도 죽이지만 이 정자의 원료가 되는 씨앗이 되는 이 세포들도 죽여버리기 때문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되면 뭐 모든 약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정자가 무정자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하기 전에는 뭐 컴퓨터로 포맷하기도 데이터 백업 하듯이 최근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앞둔 젊은 가임기의 남성이라면 자기의 정자를 미리 정자은행에 백업 보관해 놓는 게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정자은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화질소 안에 네, 맞습니다. 아주 그 낮은 그 최모 저온에 극저온에서 이제 냉동 보관해서 다시 이제 사용하던 데죠. 맞습니다. 근데 되게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정자은행 냉동 보관한다고 하면은 이게 그대로 그냥 뭐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좀 얘가 좀 뭐 저온에서 이제 보관돼 있으면서 좀 좀 약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거는 괜찮습니까? 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미 이제 냉동된 정자를 이용해서 나중에 체외 수정을 했을 때 뭐 기형아 생성률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 임신을 통해서 행거와 큰 차이가 없다는 안정성은 미리 확보가 돼 있고 하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항암 치료를 앞둔 젊은 분들이 이제 요새 많이 알기 때문에 미리 본인이 항암 치료 전에 비뇨기과 방문해서 정자를 보관하는 이런 건 좋은데 간혹 어디서 그걸 드시고 본인이 지금 현재는 결혼을 안 했는데 나이도 많고 당분간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먼 미래에 할 게 있는데 자기의 나이가 많아지니까 혹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자를 보관하고 싶다고 오신 분인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중히 이제 반려를 시켜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정자 만드는 기능은 생각보다 나이에 따른 영향이 그래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인터넷을 보면 나이 많은 뭐 어떤 영화 배우나 얼마 전에 뭐 로버트 드니로였나요? 뭐 거의 손잡벌 되는 애를 그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정자를 만드는 생성하는 기능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거 할 이유가 예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정자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으로 백을 하는 것은 속된 말로 비용 대비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가성비라죠. 그런 거 봤을 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는 저 젊었을 때 정자랑 뭐 60, 70대의 정자 활동성이 떨어질 테고 뭐 그런 데 대한 비교는 하지 그거는 않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하면 60대 정자와 20, 30대 정자는 아무래도 정자의 숫자와 모양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성 이런 게 20, 30대가 높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60대에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30년을 보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60대에 대해서도 만약 혹시 뭐 이렇게 새로 결혼을 하게 되거나 했을 때도 보통 보면 우리의 전자가 한번 방출되면 1억에서 2억 마리가 이제 정액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팔팔한 센 놈이 바로 이제 수정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정자 농도와 숫자는 감소될지 몰라도 그 중에 가장 똘똘한 마리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임신을 위해서 남자분이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임신이 잘 안 된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몇십 년간 정자를 보관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성기능 자체는 떨어질 수가 있죠. 거기 생식 그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성기능은 떨어지지 않는다. 뭐 또 이런 이야기를 좀 이제 그 말씀 중에 좀 하셨는데. 네네. 나이가 들면은 생식 기능은 어느 정도 많이 안 떨어지는데 성기능은 확실히 40대, 50대, 60대, 70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으면 성기능은 떨어지지만 생식 기능은 어느 정도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성기능은 더 빨리 떨어지는데요. 이 성기능이 떨어지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그때 갱년기 편에서도 한번 다루었지만 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이 남성 호르몬이 만드는 이 기능은 라이디기 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은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에는 은근 강해요. 디펜스를 잘하는데 나이에 따른 효과는 얘네들이 좀 약합니다. 나이에 따르면은 이 라이디기 셀이 테스토스테론 만드는 건 떨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 저하는 옵니다. 이게 이제 생식 기능과 성기능이 같은 남자의 중요한 힘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다. 한 놈은 항암제, 방사선제 이런 데 강하고 한 놈은 뭐 나이에 좀 약하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거치면서 생식 기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성기능은 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뭐 부부 생활을 해도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괜한 걱정은 하지 마라. 예, 맞습니다. 그 외래를 간혹 보면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하기 전에 비뇨기과 와서 정자를 백업을 해놓고요. 이제 항암 치료가 완벽하게 잘 되어서 이제 암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비뇨기과 들 방문하시거든요. 해서 정액 검사를 다시 해봅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 이후에 이제 무정자증에 빠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되살아나는 환자들이 꽤 있거든요. 퍼센테이지는 어떤 항암제를 받았느냐, 얼마나 긴 시간을 했냐에 따르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이 줄기세포가 살아나면서 다시 정자가 나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되는데 계속 무정자증으로 빠지는 분들은 이제 좀 많이 낙심을 하는데 이때 환자분들이 또 하나 이제 낙심하는 게 내가 무정자증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의 성기능도 같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항상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걸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 테스토스테론 측 해보면 정자는 없지만 남성 호르몬 정상인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본인만 자격지심으로 이렇게 디프레션 빠져가지고 성기능 또 내가 떨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성기능 자체는 원만한 부부관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향 문제 때문에 시민성 또 이제 발전이 좀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니, 왜 보면은 이제 사실은 난임 문제가 이전에는 여성한테 책임을 많이 묻는 그런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근래는 좀 그게 이제 좀 많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남녀 모두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다 같이 동시에 부부가 같이 검사를 해라 라고 이제 이래서 이제 동시에 이제 부부들이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됐는데 근데 왜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은 그 남성 여성 책임을 따지자면은 남성 불임 환자가 좀 비율로 보면 좀 더 많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남성 불임, 남성 난임의 원인 질환들이 많이 밝혀지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성 쪽 검사는 거의 안 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르고 있던 것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요. 퍼센테이지를 학계에서 보기는 뭐 칼로 몇 퍼센트는 이쪽, 몇 퍼센트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둘 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뭐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봐서 남자들 원인을 약 40% 정도에서 뭐 많게는 한 절반까지 한 40% 정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남성 난임에서는 또 치료가 가능한 질환도 많기 때문에 또 검사가 간단해요. 비뇨기과 의사들이 뭐 CT, MRI 찍고 아니잖아요. 정액 검사 한번 해보고 이 비뇨기과의 손가락으로 고환 만져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검사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비뇨기과 뭐 이 근처 비뇨기과 가서도 난임 검사는 정액 검사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반드시 애가 6개월 안에 잘 안 들어선다 이러면 뭐 손쉽게 비뇨기과에 먼저 남성분이 한번 찾아가서 정액 검사 해보는 거에 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성의 힘, 이제 이게 이제 좀 과연 센지 약한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뭐 그럼 어떻게 측정하지라고도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이제 정력의 문제는 남성 호르몬을 갖다 측정하면 되겠다, 그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얼마 전에 예능 프로에서도 제가 언뜻 보고 조금 사실 놀랐었는데 연예인들이 나와서 피 검사를 쫙 해가지고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수치를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더 세 뭐 이렇게 한 것도 봤고요. 또 다른 한번 예능에서는 이걸 정액 검사를 해서 정자 숫자가 많고 적음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마치 더 건강한 남자. 나는 그거는 정말 의학적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성 호르몬은 정상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상치를 넘어서면 다 정상인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우리 기자님께서 9고 내가 만약에 6이다 하면 우리 기자님께서 내보다 1.5배 9고 6이니까 1.5배 더 남성성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전혀 없다는 거. 정상 수치인 3을 넘어간다면 둘 다 괜찮은 거고요. 저는 조사해봤는데 한 6.5 정도 그럼요. 네, 저는 뭐 겨우 정상 왔다 갔다 할 때문에. 그리고 정자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자수도 정상 수치를 넘어가면 다 자인 임신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물론 많으면 찬스는 더 좋아지겠죠. 하지만 정액 검사는 굉장히 개인차가 많아요. 내 스스로가 오늘 검사한 거와 내일 검사한 거와 또 다를 수가 있고요. 내가 아침에 검사한 거와 오후에 검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정액 검사를 위해서는 뭐 2일에서 5일 정도 금욕을 하고 한 2번에서 3번 정도 연속된 검사를 가지고 평균해서 보거든요. 물론 이제 외래에서 할 때는 1번 정도로 하지만 그만큼 변이가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자 수를 가지고 네가 건강하니 내가 건강하니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가지고 내가 더 센 남자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웃을 수 있고 즐길 수는 있겠지만 의학적으로 의미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그 건강성에 대한 테스트는 남성 호르몬이나 정액 검사를 하면은 웬만한 기본 데이터는 네,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비뇨기과 병원에 들러셔서 정액 검사나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한번 해보는 미혼 남성들도 결혼을 앞둔 남성도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남성 호르몬하고 정액 검사 정도는 미리 받아보고 물론 이제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본인의 이제 뭐 하나의 성의겠죠. 그래서 물론 그게 안 좋다 해서 아마 결혼 안 하실 건 아닐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이제 또 더 오픈하는 마인드로 요새 또 MZ 신혼부부들은 참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비뇨기과 문턱이 넘지 않으니까. 문턱 전혀 안 넘죠. 그런 궁금증이 있으면은 남성 호르몬 검사라든지 정액 검사를 하면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하시라. 하지만 언제든지인데요. 비뇨기과에 가서 정액 검사를 받고 싶다 생각이 드시면 반드시 비뇨기과 가기 전에 한 최소 2일에서 5일 정도 2일에서 5일 정도는 금욕이라는 것은 사정을 하지 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성관계나 마스터베이션을 피하시고 좀 몸 안에 전기를 모아서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준비를 하고. 남성 호르몬 측정도 가급적 오전에 가서 측정을 하면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바쁘시면 오후에 가셔도 되는데 오전보다 조금 낮게 나올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성 호르몬 검사를 염두에 두고 비뇨기과를 방문하신다면 시간이 된다면 오전에 가시고요. 시간이 안 되는데 오전 안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오후에 안 가고 이럴 필요는 없는데 가급적 가신다면 오전에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친구가 오전에 허용치신데 건강한 상태로 있나 보죠? 이따가 오후 되면 많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박연준 교수님과 함께 남성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